몇 집단군 병력이 이동하는 게 발견이 됐다. 이거 뭐 시진핑 주석하고 한번 해보려는 군대 같다. 중국이란 나라가 아주 발빠르게 태세 전환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준비가 너무 덜 돼 있다. 질적 수준, 양적 수준 모두 중국 군대가 미국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중국군이 금문도에 기습 상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합범TV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박사님 새로 책 내셨죠? 아, 네네. 네, 저 다시 시작된 전쟁. 네네. 1분 드릴게요. 설명 선전해 주시죠. 이 다시 시작된 전쟁은 무력으로 싸우는 전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여러 가지 관세 조치와 그런 경제 무역상의 조치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 해석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어째서 관세를 뭐 20%, 10%, 40%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가장 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조금이라도 좀 대처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써본 책입니다. 예,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뭐 지금 계속 이게 여진이 안 끝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보도했어요. 당 중앙군사위원회 7명 중 3명이 체포되거나 실종됐다. 계속 이야기는 이제 그 실종된 건 허웨이 등 당 부주석 말하는 걸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실각한 건 공식적으로 мя오와 리쌍프 두 사람이고 지금 시진핑 주석 7명 체제 당 중앙군사위원 중에서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핵심 제일 중요한 주석은 시진핑 부주석은 장여우샤 그다음에 지금 2명이 남아있죠 위원으로 아무리 봐도 비상체제잖아요. 왜 안 채우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왜 안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채운다기보다는 지금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 못 채우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위원회의 그 성원이라는 게 사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서로 간의 권력 구조나 권력 배분 관계가 완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임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시진핑이 그냥 북한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있거든요. 거기는 위원장이에요. 김정은이고 부위원장이 이제 박정천이거든요. 전에는 리병철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고. 지 맘대로 임명하거든요.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우리가 겪었던 권위주의 통치 사회를 일종의 참조 모델로 해서 중국의 권력도 독재 권력이니까 그렇게 1인 독재의 양상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진핑이 가장 권력이 큰 사람이고 만사가 시진핑의 뜻이 작용을 하겠지만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북한처럼 최고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일사불란합니다.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일종의 그 균형과 견제가 나름대로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실각한 거로 보여지는 허웨이둥, 그다음에 мя오와 그다음에 리쌍프, 이 사람들이 시진핑 최측근이었던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시진핑의 입김이 들어가서 임명된 사람들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웨이둥은 이유가 없이 실종됐고, мя오하고 리쌍프는 심각한 기율 위반, 하나는 부정부패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시진핑한테 큰 상처 아닌가요? 상처죠. 왜냐하면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부정부패 척결로 상당히 민심을 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정적들을 또 제거한 걸로도 알고 있고. 그 타격이 이만저만 아닐 거 아니에요. 타격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7인 체제 복원을 못하는 건 그러면 권위의 상처고 권력 기반의 이상 징후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권력 구조의 이상이라는 증상을 그러면 이제 시진핑의 통치력, 권력을 장악하는 그립이 약해진 거냐? 약간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실각을 하거나 또는 무슨 구태타가 일어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의 명령 없이는 네. 중대급 이상 병력 이동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중국은 지금 5대 전구로 나눠져 있죠. 네, 네. 그 전구 사령관은 상장.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상장들이 독단적으로 작전권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시진핑이 있는 그 군구 안으로 네. 또 군구 내에서 네. 병력들이 이동해서 네. 시진핑을 제압하고 그럼 불가능하겠네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고요. 예. 우선 그 중국의 무력이 어떤 게 있나를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우리가 보통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병력이 한 뭐 240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실 머릿수로만 따지면 더 큰 아마 지금 260만 정도 될 텐데 중국 공안이 있고요. 공안. 예. 경찰이죠. 경찰이죠. 예, 예. 근데 중국 공안은 우리의 경찰 개념하고는 좀 틀려요. 국경수비대도 공안이고요. 여러분들이 중국 갈 때 출입국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공안이고요. 국경수비대는 군인 아닌가요, 보통? 대체로? 중국은 원래 그게 공안입니다. 최근에 예. 국경수비대 중에 이제 그 군 소속으로 넘어간 데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 일부 예. 그렇게 돼 있고 소방서 있죠? 예. 소방서 공안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은 미국으로 치면 보안관, 마샬, 그 다음에 폴리스. 거의 뭐 주방이군 아니에요? FBI. 예. 예, 뭐 이거 다 합쳐놓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민국, 뭐 이런 거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있고 또 보통들 주의를 안 하고 계시지만 무장동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무장? 동원부. 무장동원부. 예. 우리 지금 전투경찰인가요? 전투경찰은 아니고요. 여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예비군과 미국의 주방위군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럼 군대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그 출근을 하고 예, 주말에는 군복 입고 훈련하고 비상시에는 그게 곧바로 군 조직이 돼서 돌아가는. 요거는 지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모릅니다.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 추정치로는 대개 한 340만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여기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군으로 소속이 됐지만 원래는 독립된 조직이었던 무장경찰 조직이 또 있죠. 이 무장경찰은 원래 그 군부에 대한 기량작용용으로 견제용으로 있는 병력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부를 딱 장악하면 그러면 중국에 있는 모든 무력을 장악한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1대1로 한국의 군대, 한국의 독재자, 뭐 한국의 어떤 상황 이렇게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그런 인상들을 많이 받으시는 건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부 쿠데타 그러면 무력으로 의회, 내각, 그다음에 방송국 장악해서 선언하면 그다음에 계엄 통치로 가거든요. 네. 그냥 숨죽이고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중국이 그거 불가능하죠. 지금 군부가 와서 시진핑 실각시키면 그러니까 일반 중국은 인민들이. 그게 쉽지 않은 게 일단 정부를 생각해 보죠. 예. 우리나라는 그냥 중앙정부가 다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통제할 수 있으면 정부가 통제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은 20%도 안 돼요. 예. 그럼 각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거의 80%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 5대 군부에 있는 군대 세력도 각 성별로도 이제 사령부가 있는데 예. 당연히 그 성정부하고 친합니다. 같은 동네 출신이고 같은 학교 나오고 뭐 같은 고향이고 그죠? 그다음에 중국은 각 지역 말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일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처럼 뭐 군부에 한두 사람이 딱 장악을 하면 전군이 장악되는 이제 이런 체제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의 쿠데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경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네. 시진핑을 지지하는 민심도 꽤 되죠. 네. 이 부정부패 척결. 네. 그다음에 뭐 좀 지나가는 얘기로 저 그 얘기 들었는데 화장실 문화를 아주 획기적으로 해결해서 아주 지지가 높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좀 지나친 말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간에 지지가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일사만하게 안 돌아간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저도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중국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사불란하진 않다. 예. 왜 그러느냐. 덩샤오핑 이전에는 마오쩌둥 1인 독재지만 네. 덩샤오핑이 집권해서 개혁개방하면서 마오쩌둥한테 학을 떼어서 네. 집단 지도 체제. 그래서 권력을 분할하는 격대 지장이라는 걸 만들었다. 한 대 건너까지. 그래서 네. 덩샤오핑이 후계자로 테난먼 때 그 사태를 진압한 네. 북한 중국 민주화에는 뭐 상처입니다만 장쩌민을 지정하고 장쩌민은 그 다음에 이제 덩샤오핑 그 다음 때 후진타오까지 임명을 했다. 근데 이제 장쩌민은 샹하이에서 세력을 키운 샹하이방이고 그 다음에 후진타오는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에서 이제 세력을 키웠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시진핑인데 시진핑이 이제 태자당 그 중국 공산당 원로의 자제들이고 요 셋이 뭐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권력을 돌아가면서 샹하이방, 공천단, 태자당 네. 그럼 태자당의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진핑이 이걸 어기고 독재를 임기 2번 끝내고 넘겨주지 않고 세 번째 갔고 그래서 지금 공천단, 샹하이방 그다음에 태자당 이걸 다 어기고 지 맘대로 하고 있다. 이래서 샹하이방 공천단 측에서 지금 뭐 시진핑을 지금 날리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실제로 이게 권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죠. 우선 예. 중국 공산당은 일당입니다. 그렇죠. 일당 독재죠. 그러면 그 당내에 이제 여러 파벌이 있죠. 그러니까 그 파벌을 일컬을 때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뭉쳐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하이방이라든가 뭐 공청단파라든가 이제 이런 말을 쓰고 또 태자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청단파면은 상하이방에는 소속이 안 되고 뭐 이런 거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상하이방에 가면 상하이방 사람처럼 그죠? 공청단 모임에 가면 공청단처럼 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 그럼 잠깐만 이러면 이제 태자당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중국 그 건국에 힘을 쓴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태자당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 청년단 단원이에요. 네. 그리고 직책이 상하이에 있어요. 이게 다 섞이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도 뭐 정부에 뭐 새로 내각이 만들어지면 뭐 호남 사람들이 뭐 진출을 많이 했다. 뭐 호남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데서는 뭐 경기 서울법대가 장악을 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거기 호남 사람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다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 권력의 중심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력이 만들어지는 건 틀림없는 일이고 거기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인데 그럼 예를 들면 장쩌민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장쩌민이 말씀하신 대로 그 천안문 사태 후에 이제 임시 주석을 2년인가 했고 그다음에 정식 주석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진타오 기간 10년 동안 사실 막후의 실력자로 권력을 다 휘둘렀어요. 그래서 장쩌민이 22년을 있었던 겁니다. 후진타오는 그럼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후진타오가 그 다음 말씀하신 대로 격대 지정을 하려고 했을 때 장쩌민이 내가 격대 지정한 보시라이가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를 바지사장 10년을 만들어 놓고 이 다음을 또 당신 사람으로 느꼈다는 얘기냐. 그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정리하면 덩샤오핑이 격대 지정을 할 때 2명을 지정할 때는 차차기 장쩌민은 후진타오 그러니까 덩샤오핑은 장쩌민 후진타오까지 했고 장쩌민은 후진타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라를 지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후진타오는 난 뭐야 이렇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다음 때는 뭐 예를 들어 보시라이 이렇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아요.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뭐 저도 100% 확실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간의 과정을 보면 한 사람을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후보가. 보통 차세대 지도자 후보를 67명을 지정을 하고 이 67명으로 하여금 경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잘하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옥석을 구분해 가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
이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격대 지정 진정한 의미의 격대 지정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6, 7명을 지정할 때 사실은 윤곽은 이미 다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럼 6, 7명 지정하는 거는 공개 안 되니까 모르는 거죠? 아니요. 공개 당내는 공유가 되는 상황이지만 네. 당 외에는 알리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장점인이 임명한 보시라이는 지금 깜빵 가 있잖아요. 네. 죽진 않았죠. 네. 그러면은 보시라이가 안 되고 시진핑이 된 이유는 뭐예요? 당시에 그 후진타오 주석이 네. 보시라이는 안 된다. 보시라이는 경향, 그다음에 반대는 인물이 많고 또 이제 자기 파벌하고 이제 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바지 사장으로 10년을 그렇게 했으면 다음번은 내가 해야지. 다음번은 내가 추천한 사람이 돼야지. 네. 이걸 뭐 그럼 대대손손 당신이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항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공청단 파벌 후진타오를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 네. 원래 그 당시에 그 6, 7명의 차세대 지도자. 후진타오 다음에. 네. 그러니까 네. 후진타오 다음에요. 네. 논의됐던 사람이 6, 7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제거가 됩니다. 거기에 시진핑 들어있었어요? 아니요. 시진핑은 없었죠. 시진핑은 원래 이 대상 범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대상도 아니었던 사람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6, 7명의 차세대 후보 중에 다 실각하고. 그건 장점인 영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 후보자가 되면 후보자들끼리 굉장히 경쟁을 하지 않겠어요? 검증하고 싸우고. 그럼 상대방이 흠 잡힐 일을 하면 당연히 그대로 공격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막 낙마를 많이 했고 최후에 살아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그게 후춘화였던 겁니다. 후춘화. 네. 예. 후춘화가 지금 직위가 뭐죠? 공청단 부주석이요. 부주석입니다. 아니요. 정부 부주석입니다. 아, 정부 부주석. 그러면은 후진타오 마음에는 후춘화가 후계자였겠네요. 네. 근데 어떻게 시진핑이 들어섰어요? 후춘화가 이어받는 거를 장점인이 수용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시진핑이 된 결정적인 동력은 양쪽의 타협이에요? 아니면? 양쪽의 타협입니다. 양쪽이 막 싸우다가 네. 그러니까 상대가 반대하지 않을 만한 인물을 나중에 이제 추천하게 되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네, 서로 그러니까 누구 추천하니까 그래 걔는 안 돼. 그럼 이 사람 어때? 걔는 안 돼. 그러면 뭐 시진핑은 그 당시에 양쪽에게 위협이 안 되고 별로 위험하지 않은 인물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되자마자 발톱을 쫙 드러냈네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게요. 네. 그 시진핑 주석이 됐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시진핑이 주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얼굴도 동네 쌀가게집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이 당시도 놀라운 사람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파벌이 시진핑이 자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도광양해네요. 마음속에 칼을 숨기는 형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인내심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 사람 기준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입니다. 시진핑이. 예. 누구하고도 척을 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견뎌온 사람이죠. 그런데 집권하면서는 가차없는 칼날을 들이댄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게 양쪽 파벌 모두 놀랐던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러고 있다 그냥 뒤통수 맞은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반격을 못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여겨진 후춘화가 예. 아직은 살아있고 유일하게 공동단으로 네. 최근에 경제체제개혁 심화를 주제로 열린 정협상무위원회 회의. 정협상무위원회면 큰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정협이라는 게 사실은 뭐 지금은 그냥 흔적기관 같은 거죠. 정협이 정치협상회의 약자죠. 네. 예. 근데 이 후춘화가 부주석 서열 이 후춘화가 지금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최한 것 가지고 이게 처음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후춘화가 지금 뭐 다시 후진타오의 뒤를 후광을 입고 흔들리는 시진핑 어쩌고 이 시나리오 아닌 거죠? 저는 참 믿겨지지 않습니다. 네. 우선 후춘화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후춘화가 고향이 아마 산동 어딘가 시골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후춘화가 그 천재입니다. 천재. 뭐 중국에 천재가 꽤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북경대학에 16살인가 17살에 입학이 돼요. 어이구, 베이징대 좋은 데 아닌가요? 엄청난 데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 신동 소리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경대에 딱 입학 통지를 받고 나서 한 달 반인가를 읍내로 나가서 알바를 합니다. 후춘화가. 예. 북경까지 갈 차비도 없고 북경 가면은 그래도 신발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참 마음 아프네. 예, 맨발로 그 읍내 나가서 깡촌에 사니까 거기 가서 한 달 반 동안 일을 해가지고 막일을 해가지고 이 버스 차싹하고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 북경으로 올라와서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 후춘화가 북경대학을 딱 졸업할 때 당시에 지금의 신장 위구르 지역이 중국 내부에서 상당히 문제적으로 떠오릅니다. 거기 저기 이슬람. 그렇죠. 분위기가 이상하고 뭐 중앙정부의 반기를 드는 분위기고 이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위험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중국의 대학은 이제 졸업할 때 대학에서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분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경대학에서 저 신강 위구르로 갈 사람 했더니 그때 수석 졸업한 이 후춘화가 아무도 안 가려는 데를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높은 사람들이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로구만. 오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험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면서 후춘화를 그 신강 위구르를 보내면서 북경대학 총장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다 특별히 잘 부탁한다는 편지를 또 그 신강 위구르 지방정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딱 받아보니까 높은 사람들이 막 추천서가 오고 천재 소리 듣는 젊은이가 그러니까 16살인가 17살에 대학을 들어갔으니 졸업해봐야 21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 여기 저 피도 안 마른. 그리고 키도 작고 뭐 좀 부실하죠. 그래. 딱 보니까 이 친구 잘못 돌렸다가 일 생기면 우리 책임 추궁당하겠는데. 그래서 그 지방정부로서는 가장 편하고 가장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직장에 앉힙니다. 그게 그 우르무치의 성도죠. 우르무치에 있는 호텔. 거기에 호텔 매니저로 이거 보내요. 그러니까 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몇 달 있다가 그 신강 위구르 서기로 후진타오가 옵니다. 근데 후진타오가 건강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완전 신뢰형이에요. 그래서 딱 퇴근 시간, 퇴근 벨이 땡 치면 그냥 호텔로 돌아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진타오가 매일 밥 먹을 때 그 호텔 직원들 불러가지고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막 이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후진타오 당시 거기 주석이 하는 말이 뭐 이제 뭐 음담패설이나 뭐 옆집 뺑덕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들었겠지만 마르크스주의란 말이지. 뭐 이런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듣기 싫지 않습니까? 고지식했구만요. 예. 그런데 거기 앉아서 막 그 끝까지 얘기를 들어가면서 묻는 말에 대답도 하고 심지어 질문도 하는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게 후춘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 너무너무 요즘 보게 되면 젊은이다. 천재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베이징에 돌아갔을 때 부릅니다.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베이징으로 와라. 해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참모로 씁니다. 그러니까 후진타오 주석 입장에서는 가장 신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얘기해서 보셔서 알 수 있듯이 후진타오라는 사람은 어디 가서 싸우거나 뭐 주먹질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권력투쟁 같은 게 일어날 때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죠. 저는 권력에는 뜻이 없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기의 경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제거당할 때 이 손을 놓고 있었구만. 후춘화는 살아남는 데 성공을 했고 그러나 원래대로라면 3년임 시진핑 주석이 3년임 할 때 차기의 대상이라면 그때 상무위원회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상무위원이 됐어야 돼요.
일단 지금까지 차기 주석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전에 상무위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우찬환 현재 아니고. 아니에요 지금.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아니란 얘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깰 만한 힘도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시 주석의 권력 이상설은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약간 상처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실각이다, 쿠데타다, 뭐 쫓겨난다 이 가능성은 없다.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요. 하나는 지금 그 실각을 한 인물들의 주된 이유가 군사 준비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인 것이고, 그다음 가장 정예의 군인 로켓군의 장군들을 그 열 몇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시진핑 주석 외에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오히려 칼을 잡는 그립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뭐 그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됐죠. 예. 그래서 저는 예상컨대 이번 9월 3일에 있는 그 군사 퍼레이드 아마 엄청난 규모로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부에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문제를 다독거리고 예. 외부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 강력하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9월 3일 전승절, 중국은 9월 3일이 전승절이죠. 네네. 그런데 8월 16, 17일 날 이 베이징天安문 광장에서 열병식 리허설이 있었나 봐요. 네. 못 보게 막 창문 가리고 막 그랬다면서요. 근데 뭐 신형 전차, 그 다음에 해군의 수중 무인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공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네. 이번 열병식 아주 대대적으로 열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우선 본인의 험이 될 수도 있는 군의 여러 가지 작태 예. 이런 문제가 일소됐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 예. 국내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예.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인민해방군 아무 이상이 없고 강력하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그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는 규모도 상당히 클 것 같고 현재 동원된 군사 병력이 한 4만 명이에요. 예,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신무기도 많이 이제 그 공개할 거라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여러 유튜브나 이런 데서 카더라 통신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즘 아마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뭐 몇 집단군 병력이 이동하는 게 발견이 됐다. 예. 이거 뭐 그 시진핑 주석하고 한번 해보려는 군대 같다. 이제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베이징 근처에는 말이죠. 군용 차량이 시내로 못 들어옵니다. 그 베이징의 시 중심이 있으면 그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2환, 3환, 4환, 5환, 6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 동심원. 네,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 또 장갑 장비들 이런 것들은요. 그 6칸 바깥에 있는 모처에서 비밀 터널로 내려가서 지하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베이징으로 진격 중인 뭐 인민해방군을 발견했다. 그 거짓말이? 아니 거짓말은 아닐까요? 그 베이징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걸 뭐 추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되면은 없어져 안 보였어. 예, 그게 다 그 안으로 그 지하로. 가면 예. 근데 지하로 들어온다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지하로 들어오는 순간 딴 짓은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베이징에서 무슨 군대를 동원해서 뭘 한다는 생각이 어렵고요. 또 하나 천안문 사태 때 인민해방군이 동원이 됐잖아요. 탱크들이 들어왔죠. 예. 그 탱크 밀고 들어온 부대는 소수입니다. 소수? 예. 그 부대가 시위 진압 작전을 했을 때 그 부대가 시위대에 동조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 부대가 반역을 일으킬 경우 제압할 수 있는 부대가 또 따로 있었어요? 후선에 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두 번째 부대도 변심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세 번째 부대도 그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5중 6중 이렇게 대비가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이 군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짐작해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치 쉽게 얘기하듯이 뭐 무슨 시진핑 주석 실각설 보면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바보라도 그 뉴스 한번 보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하려는지 알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이철 박사님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해 오셨죠. 네. 실제로 이런 9월 3일 열병식 이런 것들이 네. 그 사전적인 준비라고 보세요? 그 대만 공격의 직접적인 무슨 단계일 수는 없겠죠. 베이징에서 그 하는 게. 예. 그러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작년이죠. 작년 초에 대만 전략을 바꾼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시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해온 일국양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일국양제를 대신하는 전략을 수립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시를 받아서 전략을 수립한 게 왕후닝이고요. 왕후닝. 예. 왕후닝이 그로부터 약 2달이 안 되는 시점에 전략은 완성됐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전략의 내용은 발표를 안 했죠. 그러면 그 전략이 뭐냐가 지금 아직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해왔던 것들을 보면 아마도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대만 사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 전쟁을 통하지 않고 인지전 이런 걸 통해서요? 그러니까 보통들 그것을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영역전이든 여론전이든 디바이드 앤 컨커든 지금 동시 압박을 하는 거고 하지만 큰 내용을 보면 하나는 대만의 세력을 분열시킨다. 또 하나는 외부에서 대만을 압박한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압박하고 내부엔 분열시켜서 자기들이 알아서 분열돼서 망가지면 그건 코 안 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버틴다면 약화된 그 상태에 있는 대만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는 것이고 그런 방침으로 보이죠. 왜 일국양제를 버리고 대만을 침공을 하려고 시진핑 주석 독재체제도 완성됐고. 아니 지금 두 개는 독립사건입니다. 일국양제와 대만을 또 통합하는 문제는 이게 뭐 일국양제가 되면 통합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만을 통일하는 거는 이미 지난 25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 국가 목표고요. 일국양제라는 거는 그중에서 좋기로는 평화적인 통일의 수단으로 또 무력 통일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한 비전으로 일국양제라는 이데올로기를 정책을 이제 내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뭐 서로 이렇게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2027년 전쟁설은 미국에서 나왔고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은 대만 통일 방식의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게 다잖아요. 2027년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접니다. 예. 예. 이 박사님이. 예. 왜 27년이에요? 저는 엄청난 분석을 해서 그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발빠르게 태세 전환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5년 단위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중국의 정부, 군대, 공무원들 돌아가는 그 양상을 볼 때 이번 14차 5개년기 금년에 끝나는데요. 14차 5개년 중에는 못한다. 그걸 하려면 뭐 했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벌써 재정이든 뭐든 예. 동향이든 그건 없었다. 예. 그건 힘들다. 준비가 너무 덜 돼 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여러 타임라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제시했던 타임라인이 2035년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본인이 임기에 있을 때 통일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27년은 시진핑 임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세 번째 임기 마지막인가요?
시진핑 주석이 4연임까지 한다면 2030년입니다. 네. 네. 그럼 한번 2030년까지 가는 내년부터의 5개년 계획을 생각해 보죠. 보통 이 계획이 이제 금년에 이제 완성이 이제 대충 돼 있을 텐데 1년 차에 제대로 궤도에 못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부처와 14억 인구가 거기에 이제 맞춰서 돌아가줘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처럼 뭐 새로운 계획 발표하자마자 한 달 후에는 착착 그렇게 돌아가느냐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다 지방 정부까지 다 순차적으로 내려가려면 적어도 한 반년 정도의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 세운 전략과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데만도 반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므로 2026년에는 당해년도에는 전쟁이 어렵고 빨라야 2027년이다. 빨라야. 네. 그런데 만일에 2027년에 안 돼가지고 2028년에 전쟁을 하면 29년 1, 2년 만에 전쟁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30년 만일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이걸 계산을 하면 자기가 4연임까지 한다는 전제로 계산했을 때 2030년에는 조국 통일 과업을 완성하고 중국 공산당 100년 목표 2개를 달성한 그 시대의 지도자로 기록되기를 남을 텐데 그러면 2030년에는 이 사태가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사연 명분이 생긴다. 그렇죠. 예. 뭐 전 세계에 발표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2029년에는 전쟁 상태가 실질적으로는 일단락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1년 안에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2년이 걸린다. 사연님 장기 집권을 타임라인으로 잡고 역순으로 계산하니 27년이 제일 적합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미군 쪽에서 2027년 유망하다는 얘기도 나왔고 많이 나왔죠. 시진핑 주석 본인도 2027년까지는 대만을 통합할 준비를 다 마쳤으면 좋겠다고. 전쟁 준비를 마치라 그랬죠. 예. 그렇게 지시도 했고요. 예. 자, 그건 시진핑의 정치적 의지인 거고. 네. 자, 이제 기술적 측면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대만을 침공하려면 아무래도 해군력 또 해군력 기반으로 하는 항공모함 기반의 제공력. 네. 물론 이제 가까우니까 네. 뭐 130km 가까운데 네. 180km니까 양안 관계가 본토에서도 오겠지만 어쨌든 해군력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함정 척수로는 미국이 295척 주요 함정,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거든요. 네. 항공모함도 1호함, 랴오닝, 그다음에 이제 그 산동 두 번째, 이건 이제 스키점프대 중형 항모고. 네. 이제 8만 톤급 평갑판 정규 항모 푸젠이 이제 지금 거의 취역 단계에 있어요. 네. 그 평갑판에 제일 중요한 게 중무장한 비행기를 단결해서 이륙시키는 캐타펄트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쏴주는 거거든요. 네. 그걸 미국도 증기식 증기를 이용하다가 이번에 이제 제랄드 포드의 전자기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려워서 몇 년간 교정해서 이제 겨우 정상화됐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캐타펄트를 이용을 푸젠함에 그것도 전자기식 처음에. 네. 그래서 이걸 캐타펄트를 이용한 사출을 성공했다고 자랑했는데 이 캐타펄트에 날아가는 장면은 안 보여주고 그냥 상공에서 비행하는 장면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국이 과연 그 캐타펄트 기술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떠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과연 중국이 해군력 수준이 질적으로 미국을 따라가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저 해군력으로 양안, 대만 해협을 건너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쟁하려면 이거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우선 군대의 질적 수준, 양적 수준 모두 중국 군대가 미국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열세에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국지전이기 때문에 소위 지역 우세라는 거를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인가를 할 때 그 바로 전주에 대만 상공에서 중국 인민군의 그 군용기 200대 정도하고 미국의 전투기 100대 정도가 대치한 일이 있습니다. 한 3일 동안. 그럼 그러면 그 중국의 전투기들이나 폭격기들이 무슨 항공모함을 타고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날라온 거예요. 말씀대로 불과 뭐 100몇십 킬로 아닙니까? 아니, 중국
대륙 전체가 불침망모니까요. 대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광동 복건에 이르는 이 연안 일대에 미사일 기지와 비행장들이 지금 즐비하게 지금 이미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방공 체계와 그 장거리 미사일들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예. 이거를 같이 계산에 넣어야죠. 중국이 뭐 항공모함을 보내서 샌프란시스코 앞바다로 보내서 전쟁할 거 아니고 예, 바로 자기 앞바다에서 전쟁을 할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연근해라는 이점, 홈그라운드 이점을 사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A2AD 전략,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으로 미 함대의 접근도 막겠다. 네. 그러면은 실제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침공한다면은 점령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다의 한계를 극복하는 건 아주 어렵거든요. 네. 그 히틀러도 영불해협 잉글리시 채널 네. 가까운 데는 34km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거 못 건넜고. 네. 그 몽골 기병대도 네. 이 대한해협을 못 건넜거든요. 뭐 네. 가미까지 신품 얘기하지만. 네. 그러면 중국은 해전 경험이 없잖아요. 네. 실전 경험이. 네. 그러나 가능하다고 보시네요. 네. 근데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일단 대만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 상태를 빠뜨려 놓고 진먼다오. 금문도는 바로 앞이잖아요. 네. 그리고 진먼다오, 금문도는 또 친중 정서가 강하다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진먼다오 같은 금문도 같은데 기습 상륙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만일에 예. 중국군이 금문도에 기습 상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대만 민주당 정부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금문도에 있는 장병은 끝까지 싸워주길 바란다. 포기하는 건가요? 예. 아, 진먼다오는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거기까지 대만에서 전투기 보내는데 뭐 한 2시간 이상 걸릴 거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진먼다오 뺏긴 거로 그 집권당 대만의 정치 세력 충격이나 대만 내부의 충격 이런 건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격하면 금문도는 그냥 뺏긴다는 거를 대만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문도에 있는 주민들이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우호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대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아,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고 무서워서. 아니 그러면 언제 저쪽에서 군대만 보내면 그날로 점령이 되는 곳인데 그럼 뭐 중국 공산당 나쁘다고 뭐 그런 얘기 막 큰 소리를 하고 다니겠어요? 그럼 화장실에서 조용조용히 해야 되는 이야기지. 그러면은 중국으로서는 진먼다오를 뺏어봤자 실익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금문도를 그냥 바이패스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점령해봐야 실익이 별로 없다. 점령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이미 자기 거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니 금문도에 있는 병력이 무슨 뭐 장거리 미사일 포대가 있어가지고 무슨 대도시로 미사일을 날리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극단적으로 이제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러면은 오히려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는 포위, 네. 실제 병력 보내는 것보다는 네. 그 다음에 인지전, 네. 하이브리드전 예. 이런 걸 통해서 대만 사회를 분열시키고 오히려 민진당 같은 그런 어떤 대만 독립 예. 쪽에 강한 정서를 가진 이쪽을 좀 정치적으로 약화시키고 네. 오히려 친중적인 정부를 세우는 그런 방식이 더 중국으로서는 저비용 고효율 아닐까요? 아니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친중 정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친중 정권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이제 흔히 말하기를 예. 국민당이 본토에서 왔으니 예. 본토 수복에 대한 욕구가 많을 거고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중국과는 뭐 친하게 지낸다. 오히려 민진당보다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한국에서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국민당은 국가의 정체성을
중화민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손문 선생이 건국하고 장제스로 이어지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그렇죠. 그래서 중국 대륙 전체 타이완을 포함해서가 중화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만인이 아니고. 그렇죠. 그에 반해서 이제 민진당은 타이완은 원래부터 애시당초 중국 대륙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다. 중국하고 관계없는 나라다 여기는. 다른 나라다. 다른 나라다. 처음부터 우린 중국이 아니었어. 왜 갑자기 와서 여기가 중국이라고 그래? 라는 게 지금 민진당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민진당이 대만 독립이라고 얘기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하지만 중화민국으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당이 서로 용납을 못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언론들이 알기 쉽게 민진당은 반국, 반중, 뭐 국민당은 친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중이라뇨.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하고 내전을 하고 싸우던 것이 국민당인데 어떻게 친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당도 내가 정통성이 있는 중국이고 중국 공산당이 아닌 거지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은 둘 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엄밀히 보면 강경한 거네요.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라는 체제를 상대한다고 보면. 다만 최근에 와서 이제 최근의 국민당 입장이 아무리 중국 대륙 전체를 우리 국민당이 다시 수복하겠다고 말을 해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리니까 그러면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 전제가 뭐냐? 당연히 국민당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중국에 있는 공산당은 또 그 현실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수 정당이 존재하는 다당제가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던 정협이라는 게 8개 정당의 협상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중국 대륙에도 야당이 있죠. 그야말로 형식만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국민당의 입장은 다시 다당제 민주주의를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내가 미쳤냐 그걸 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오늘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시진핑은 대만을 통합할 생각이 있다. 무력으로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든 그리고 안 되면 공격할 거다. 그리고 시진핑의 장기 집권 계획에 따라서 시간표를 계산해 봤을 때 적합한 시기 2027년이다. 그리고 싸우면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미국을 억제하고 그 전력을 착실히 확충하고 있는 거네요. 이철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 좀 볼게요. 지금 뭐 중국 경제 안 좋은 건 사실인가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과거의 고도 성장에 비해서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뭐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은 떨어지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비율이에요? 아니면은 그보다 더 나쁜 거예요? 자연스럽지는 않죠. 자연스러운 추세보다는 더 나쁜 겁니다. 그럼 말씀 좀 해줘보세요. 상황을. 어떤 면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한 4년째 침체라고 그러던데 그게 제일 심한가요? 부동산은 지금 뭐 그 호전될 전망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죠. 부동산 위기의 핵심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미 과도한 그 부동산을 건설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경제가 갑자기 스톱을 하면서 그 누적됐던 폐해가 한 번에 다 분출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수출을 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걸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이익이고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돈은 또 들어오니까 그럼 또 융자에서 또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속 그러다 한계점에 버버리고 이게 일본이거든요. 지금 중국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랬었죠.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해요?
뭐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30-40%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고점 됩니다. 대비. 예. 이게 이 고점이 언제 한 5년 전, 4, 5년 전인가요? 그렇죠. 예. 한 5년 전. 예. 그럼 코로나 시기 겹치네요. 코로나 일어나기 한 1, 2년 전 뭐 이 정도 시점으로. 그럼 코로나가 결정타예요? 아니면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고요. 그것이 이렇게 갑자기 터져 분출되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고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우리도 그렇지만 집 한 채가 재산이잖아요. 네. 중국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이건 아주 강하겠네요. 네, 매우 크죠. 그럼 부채의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집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헝다 사태처럼 그러면 자 부동산 버블이 깨지면 개인들이 부채에 덫에 빠지고 네. 그럼 빚을 상환 못하고 네. 그러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네. 이게 악순환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건설을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이 사태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지방 정부들이 네. 과도하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업에 투자를 했다. 이게 거품이다. 이런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그 현상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GDP를 실적을 많이 올리라는 그런 압박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가장 신속하고 손쉽게 GDP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부동산 개발 또는 그 사회 간접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방 정부가 그래서 땅을 많이 팔면 각 지방 정부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방 정부가 쓰는 재정 지출에 거의 한 40% 정도를 이 땅판 돈으로 충당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좋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 개발을 해서 또 큰 마진 남겨 먹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 좋고 그러면 건설업체들은 일감 많아서 좋고 거기에 여러 노동력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이제 실업 문제도 해결이 돼서 좋고 여태까지 그게 이제 다 좋은 쪽으로 작용해 왔던 거죠. 순기능었어. 선순환. 그런데 한 8년 전, 9년 전부터 중국 공산당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과도하다. 지금 지나치게 지금 그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있고 이미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게 지금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다. 이러다 큰일 난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세계의 레드라인 정책이라고 불리우는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 그 자본 비율 지나치게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은행들한테도 그 부동산에 너무 물리지 말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지방정부도 말을 안 듣고. 왜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 부동산 개발을 안 하면 자기들이 쓸 재정 수입이 줄어요. 그러면 재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럼 자기들 이권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개발업자는 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요거는 돈 될 것 같으니까 하겠다 이런 거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다 힘세고 빽세고 돈 많고 한 사람들끼리 짜옹해서 하는 거지 이게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권력과 관계가 있고 높은 사람 잘 알고 다 이렇게 짜옹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걸 거듭하다가 이 팬데믹이 나고 나서 갑자기 중국 경제가 3년간 스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스톱이 아니라 급전직하죠. 예,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이 부동산 임대료 같은 게요. 가게 같은 데 이제 들어가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가게가 1년치 월세를 선불해야 돼요. 아, 그래요? 우리하고 다르네요? 예, 우리하고 틀려요. 예. 어떤 데는 목 좋은 데는 2년치 선불해라 이런 데도 있어요. 우리는 한 달 지나고 내잖아요, 월세를. 예. 1년치를 내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옷가게를 하거나 미용실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여기저기 내가 가지고 있던 돈하고 옆에 친구들 가족들 돈을 빌려가지고 이 가게를 냅니다. 목 좋은 데다가. 그렇게 해서 1년치 임대를 낸 거예요. 근데 팬데믹이 터졌어요. 아무도 안 와.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질 않아요. 근데 임대료는 받을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부채 망하는 거예요. 예, 망하고.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괜찮으냐? 1년 끝나고 나서 들어올 사람이 없죠.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이 부동산 살 때 은행에서 융자 받았단 말이에요. 그 융자 그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돈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트리거 촉발령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럼 팔아야 돼요. 그럼 팔겠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매물이 막 나오는데 다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안 내려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렇게 그 많은 양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니까 가격도 막 떨어지지만 당장 나는 팔 생각이 없는 사람도 담보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내가 이게 20억쯤 되는 상가라고 해서 샀는데 은행에서 15억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상가 가치가 12억이래. 그러면 뭐 3억은 돌려다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3억을 낼 돈이 없잖아요.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더 떨어지고 담보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당연히 은행은 또 차압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은행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실이 떠안으니까. 그렇죠. 부실을 떠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권이 부실이 터지고 실제로는 중국의 많은 우리로 치면 뭐 새마을금고 같은 데들 엄청나게 부도났어요. 그걸 어떻게든 지금 그 수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너무나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비어있는 부동산이 지금 거의 뭐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뭐 8천만 채 된다는 말도 있고. 8천만 채요. 예. 아무튼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저는 중국 정부를 좀 동정해요. 그렇게 이런 위험이 터진다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도 그냥 정말 진절남이에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사태가 터졌는데 어쨌든 원래의 방침은 뭐였냐면 지방정부 니들 자꾸 그러면 이거 문제 터지면 우리 중앙정부가 해결 안 해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다 터졌잖아요. 안 해줄 수 없죠. 그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빚도 중앙정부가 떠안아주기도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권도 밀어주고 해가면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써가면서 지금 그 버텨나가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조금 일단락이 된 상태입니다. 조금 안정화됐어요? 네, 조금 안정화됐어요. 그런데 이 안정화됐다는 게 이 한국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돌아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죠. 저 구천 지역으로 떨어지고 있던 거를 이제 겨우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이건 V자는 아니고 L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든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좀 호전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해보려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까지는 간 거네요. 지금 보시기에. 예. 그래서 이게 V자로 올라갈지 U자로 올라갈지 L자로 갈지는 아직 모르네요. 아니요. 알죠. 그거 말씀해 주세요. 예, V자로 올라갈 리는 없어요. 그건 확실히 안 돼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뭐 앞으로 한 10년 후면 몰라도. 지금 중국 부동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점이면. 자, 우리가 웃고 있는데 우리도 가슴 아프게 IMF 당했잖아요. 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뭐 국책기관에서도 구조조정을 검토했으니까요. 네. 중국 인민들 생활고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일본도 하류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생활고라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 말씀에 이제 제가 쉽게 대답을 못 드리는 게요. 이게 중국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곳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유기업이 많고 민간 기업이 적은 지방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국유기업이 많은 데는. 네. 옛날에는 국유기업이 많은 데는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아요. 맞습니다. 민간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민간 기업 많고 수출 기업 많고 한 데는 지금은 거기가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직격탄.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광동 지역이라든가 지금 뭐 저장이라든가 후젠이라든가 이렇게 그 연안 지역의 개방 지역이 있었고 특히 경공업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 사방이 날리고 그런데 이런 민간 기업, 민간 경제의 수혜를 별로 안 받던 지역, 뭐 동북 지역, 뭐 서북 지역, 뭐 내몽고 이런 데서는 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난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죠. 원래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살았고 지금도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뭐 노숙자가 뭐 급증했다 이런 거 다 맞는 얘기인가요? 아, 맞죠. 말씀드린 대로 그 남부 연안 지역에는 예.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특히 젊은 층들 청년 실업이 뭐 15%네 뭐 이거 젊은 층이 상당히 절망적이라면서요. 아, 그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네. 최근 수년간 계속 그랬습니다. 아, 최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원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한국에서 중국에 있는 그 기업을 가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공장에 엄청나게 많은 직공들이 앉아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중국 전체 기업으로 보면 그런 기업은 소수고요. 예. 원래 그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도 농민공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자리들이 많았죠. 예, 그런 것도 있거니와 그런데 산업이 자꾸 고도화되면서 예. 단순 노동력은 이제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 저임금 노동력 이런 건 이제. 뭐 저임금 노동력은 길바닥에 셌습니다 지금. 예, 지금 실업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예, 그냥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많이 있고 그러나 기업이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기업이 지금 경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필요한 인력은 숙련공이 필요해요. 그럼 중국 경제도 이제 저임 노동력으로 벌어먹던 시대에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출 제품을 보면은 예. 소위 기술 집중형 제품이 지금 벌써 70% 넘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산업용 로봇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기도 하거니와 산업용 로봇 증가율이 전 세계 최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업이 원하는 숙련 인력이나 기술 인력 예. 뭐 예를 들어 AI를 잘하는 사람 예. 이거 구하기 어렵고 예. 그다음에 아주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노동력을 대신하는 산업 로봇이 아주 큰 시장으로 자리를 하는 거고 그러므로 과거에 수공으로 하던 것들이 기계로 자꾸 대체가 되고 자동화로 대체가 되니까 더욱더 일반 사람들의 잡 마켓은 줄어들고 게다가 대학을 갈 때는 다 넥타이 메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려고 했지 지금 뭐 시끌벅적한 공장에 가서 망치 들고 일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그런 직장은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갈 데가 없죠. 그런 직장은 별로 없고 예. 망치질하는 직장 갈 사람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지금 다 최저임금 지금 다 오죠. 예. 근데 지금 이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세계 최대 인구국가 인도라고 그러지만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봇 최대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왜요? 세계 최대 인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딜레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 보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모순이네요. 그 큰 사회 모순입니다. 그러면 이 박사님 차이나 피크는 온 거죠? 이건 이제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지금 내년부터 이제 중국의 15차 계획이 시작할 텐데 예. 지금 15차 계획에서 내세우고 있는 목표는 거의 분명합니다. 소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예. 서방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를 추월하는 중국이 되는 것. 예. 예.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추월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이미 거의 경쟁이 가능한 상태로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몇 년 안에요? 5년 안에요. 5년 안에요? 예. 따라간다. 그래서 중국이 옛날에 그 중국 제조 2025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2035 캐치프레이즈도 나왔거든요. 2025는 성공했다고 보세요? 네. 예.
저 2035는 중국 표준 2035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거다? 네. 그걸 꼭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미국이 이제 기술 안 주고 지금 기술 표준 정하는데 미국이 계속 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정쩡한 상태였거든요. 중국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집에 광 케이블 같은 거 해가지고 집에서 인터넷을 아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차세대 인터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집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고속으로 통신을 하는. 네. 중국이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했어요. 아, 그걸요? 네. 그래서 이걸 국제 표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죽어라고 반대하고 있죠. 네. 그래서 표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5G 무선 통신 하지 않습니까? 차세대 6G 기술도 지금 중국이 거의 다 개발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걸 기술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이 죽어라고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6G 표준이 지금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네. 미국만 제외한 모든 국가들과 전쟁을 하니까 네. 중국이 그 국가들과 근접해서 미국을 배제한 네트워킹을 네. 구성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뭐 그 이빨을 드러내고 나는 미국에 반대해 뭐 이렇게 해서 할 일은 없고요. 그러나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6G 표준을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그럼 난 국제 표준 아니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중국 표준 2035로 만들래. 그래도 14억은 돼. 14억은 되거니와 네. 그렇게 해서 이 경쟁 제품이 나오면 미국 통신기가 싸겠습니까? 중국 통신기가 싸겠습니까? 그러면 유럽 같은 국가는 미국 거 쓰더라도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아세안 국가가 미국 걸 쓸까요? 중국 걸 쓸까요? 중국 거 쓰는 데도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럼 브릭스 국가가 그럼 중국 표준 제품의 통신 제품을 사준다면 사실상 그게 표준이 돼버리는 거죠. 브릭스가 세계 GDP 39%고요. 미국이 25%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다가 인구로 따지면 70%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처럼 더군다나 이동통신처럼 사람 수가 시장인 그런 데를 본다면 그렇게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오늘 두 면을 봤는데요. 중국 경제 어렵다. 그러나 네. 이건 예정된 거다. 경제 네. 발전에 따른. 네. 그러나 중국이 이제 기술 굴기는 만만히 볼 게 아니다. 네. 아, 그렇게 보면 향후 5년 내에 미국을 추월은 못해도 네. 상당 부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아, 미국이 그걸 막는데 성공 못할 거예요? 이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이 제공하던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거야. 예.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기술 배워가는 거 이제 못할 거야. 라는 걸로 지금 중국이 소위 기술 지지를 받아왔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년부터 시작되는 15차에서는 중국의 전제가 미국으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지 못한다는 전제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강요된 선택. 네. 강요된 선택이고 중국은 그 정도의 이제 기초 체력은 갖췄다. 네. 예, 오늘 이철 박사님이시고 중국 경제의 양 측면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